51. 그날 마스레니코프의 저택을 나와 곧장 감옥으로 간 네올류도프는 익히 아는 소장의 집을 향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상태가 좋지 않은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랩소디가 아니라 클레멘티의 에튜드가 여전히 대단한 박력으로 또렷하고 빠르게 연주되고 있었다. 랩소디가 있었나? 음악 종류니까. 클레멘티는 무치오 클레멘티, 이탈리아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입니다. 한쪽 눈에 붕대를 감은 하녀가 문을 열어주면서 소장이 집에 있다고 말하고는 네올류도프를 작은 응접실로 안내했다. 소파와 탁자가 있고 틀실로 짠 탁자보 위에 커다란 램프가 놓여 있었다. 장밋빛 종이로 만든 램프 가스의 한쪽에는 불에 탄 자국이 있었다. 소장이 피로에 지친 우울한 얼굴로 나왔다. 앉으시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가 제복의 중간 단추를 잠금해 말했다. 방금 부지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여기 허가증이 있습니다. 네올류도프가 종이를 내밀며 말했다. 마슬로바를 만나고 싶습니다. 마르코바요? 음악 때문에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소장이 되물었다. 마슬로바요? 아, 네, 그렇군요. 소장이 일어나 클레멘티 곡의 연속음이 들려오는 문으로 다가갔다. 마루샤, 잠깐이라도 멈춰다오. 그가 말했다. 목소리로 미루어 그 음악은 그의 인생을 짓누르는 십자가인 듯했다. 아무것도 안 들린단 말이다. 피아노 소리가 멈추더니 불만의 찬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문을 통해 엿보았다. 소장은 그처럼 피아노 소리가 그치자 편안함을 느꼈는지 독하지 않은 굵은 담배에 불을 붙이고 네올류도프에게도 권했다. 네올류도프는 거절했다. 마슬로바를 만나고 싶습니다만 오늘은 마슬로바를 만나기 어렵습니다. 소장이 말했다. 왜죠? 그야 당신 잘못이죠. 소장이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공장님, 그녀에게 직접 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고 싶다면 저에게 주십시오. 고스란히 그녀의 것이 될 겁니다. 어제 당신이 분명 돈을 주었겠죠? 그녀가 술을 구했습니다. 도저히 그 악을 뿌리 뽑을 수가 없군요. 오늘 완전히 취해서 사납게 날뛰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물론이죠. 엄한 조치를 취해 다른 감옥에 가둬야 했을 정도입니다. 아주 온순한 여자입니다만 부디 돈을 주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족속은... 전날 일이 네올류도프의 뇌리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는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럼 정치범인 보고두홉스카야를 볼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한 후 네올류도프가 물었다. 그럼요, 됩니다. 소장이 말했다. 아니, 무슨 일이야? 그가 방에 들어온 5살쯤 된 여자아이에게 말했다. 아이는 네올류도프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아버지를 향해 다가왔다. 그러다 넘어진다. 앞을 보지 않고 양탄자에 걸려 비틀거리면서 뛰어오는 여자아이의 모습에 소장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면회가 된다면 가보겠습니다. 아마 될 겁니다. 여전히 네올류도프를 쳐다보는 여자아이를 껴안으며 소장이 말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를 부드럽게 떼어놓고는 대기실로 나갔다. 소장이 붕대를 감은 하녀가 건넨 외투를 입고 문을 나서기 전에 다시 클레멘티 곡의 뚜렷한 연속음이 울렸다. 저 애는 음악원에 다녔습니다. 아주 어수선한 곳이지요. 하지만 대단한 재능을 가진 아이입니다. 소장이 계단을 내려가며 말했다. 연주회에 서고 싶어 해요. 소장과 네올류도프는 감옥으로 다가갔다. 소장이 가까이 가자 쪽문이 순식간에 열렸다. 간수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눈으로 그를 쫓았다. 머리를 반쯤 민 네 사람이 무언가가 든 커다란 나무통을 운반하다가 입구에서 그들과 마주쳤다. 소장을 보자 모두 움찔했다. 한 사람은 유난히 몸을 숙이고 검은 눈을 빛내면서 침울하게 눈을 찌푸렸다. 물론 재능을 연마해야 합니다. 묻어두면 안 돼요. 하지만 좁은 숙사에서는 아시죠? 괴롭답니다. 소장은 그 죄수들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대화를 이어나갔고 지친 걸음으로 다리를 끌면서 네올류도프와 함께 집회실을 향했다. 누구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소장이 물었다. 보고두홉스카야입니다. 그 죄수는 탑에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가 네올류도프에게 말했다. 그럼 잠시 맨쇼퍼 성을 가진 죄수들을 볼 수는 없을까요? 방화죄로 기소된 어머니와 아들인데요. 21호실에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도 좋습니다. 맨쇼퍼를 그의 감방에서 만날 수는 없을까요? 집회실이 더 조용할 텐데요. 아니요, 흥미가 있었어요. 이런 데서 흥미를 찾으시다니요? 그때 연문에서 세련된 장교인 부수장이 나왔다. 공장님을 맨쇼퍼의 감방으로 모셔다 드리게. 21호실이야. 그런 다음 사무실로 모셔오도록. 소장이 부소장에게 말했다. 제가 가서 불러오겠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뭐죠? 베라
보고두홉스카야입니다. 네올류도프가 말했다. 부소장은 콧수염을 연체간 금발의 젊은 장교로 주위에 그 오두 콜로니오의 꽃향기를 풍겼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네올류도프에게 말했다. 우리 시설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네, 무고하게 이곳에 왔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고요. 부소장이 어깨를 으쓱했다. 네, 그런 일이 종종 있죠. 그는 침착하게 말하고는 악취가 풍기는 넓은 복도로 손님이 앞서가도록 정중히 권했다. 그런데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지요. 감방들 문에는 자물쇠가 풀려 있었고 몇몇 죄수들은 복도에 나와 있었다. 부수장은 간수들에게 겨우 눈에 띌 정도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죄수들을 곁눈질했다. 죄수들은 벽에 바짝 기대거나 감방에서 어슬렁거리거나 두 팔을 바지 솔개를 따라 쭉 뻗은 채 군대식으로 감독자를 눈으로 쫓으며 문가에 서 있었다. 부수장은 네올류도프와 함께 어느 복도를 지나 쇠문으로 박힌 왼쪽의 다른 복도로 그를 이끌었다. 그 복도는 첫 번째 복도보다 더 어둡고 더 심한 악취가 났다. 복도의 양편에 자물쇠를 채운 문들이 있었다. 문에는 이른바 작은 눈동자라 불리는 지름 0.5 베르쇼크 가량의 구멍들이 있었다. 복도에는 주름진 우울한 얼굴의 늙은 간수 외에 아무도 없었다. 맨 쇼프는 어느 방인가? 부소장이 간수에게 물었다. 왼쪽 8번째 방입니다. 52번째 글입니다. 들여다봐도 됩니까? 네올류도프가 물었다. 되고 말고요. 부수장이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며 말하고는 간수에게 무언가 묻기 시작했다. 네올류도프는 작은 구멍들 중 하나를 엿보았다. 검은 턱수염을 짧게 기른 키가 큰 젊은 남자가 속옷 차림으로 감방 안을 빠르게 스승이고 있었다. 문가에서 바스락대는 소리가 들리자 그가 힐끗 쳐다보고는 얼굴을 찌푸리고 계속 걸었다. 네올류도프는 다른 구멍을 엿보았다. 그의 눈이 구멍에서 내다보던 겁에 질린 다른 커다란 눈과 마주쳤다. 그는 황급히 물러났다. 또 다른 구멍을 들여다본 그는 키가 매우 작은 남자가 침상 위에서 아래까지 할라트를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자는 것을 보았다. 네 번째 감방에는 얼굴이 넓적하고 창백한 남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서 무릎에 팔꿈치를 꿰고 앉아있었다. 벨 소리를 들은 그 남자는 고개를 들고 눈길을 던졌다. 얼굴 전체에 특히 커다란 눈동자의 절망과 슬픔의 표정이 어려 있었다. 누가 감방에 있는 자기를 지켜보는지 딱히 알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누가 쳐다보든 어느 누구에게서도 선의를 전혀 기대하지 않는 듯했다. 네올류도프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는 엿보기를 그만두고 맨 쇼퍼가 있는 21호 감방으로 다가갔다. 간수가 자물쇠를 풀고 문을 열었다. 긴 목, 건장한 근골, 선해 보이는 둥근 눈, 짧은 턱수염을 지닌 젊은 남자가 침상옆에 섰다가 겁에 질린 얼굴로 황급히 할라트를 걸치면서 감방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특히 의문과 두려움에 차서 네올류도프와 간수와 부소장을 빠르게 훑는 선량한 둥근 눈동자에 네올류도프는 충격을 받았다. 여기 계신 신사분이 너의 사건에 대해 묻고 싶어 하신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당신 사건에 대해 들었습니다. 네올류도프는 감방 깊숙이 들어가 격자 창살이 달린 지저분한 창문 옆에 서며 말했다. 이제 당신한테서 직접 들었으면 합니다. 맨 쇼프도 창가로 다가가 곧 이야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부수장을 소심하게 헐깃거렸지만 나중에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부수장이 어떤 명령을 내리느라 감방에서 복도로 나가자 그는 아주 담대해졌다. 그 이야기는 말로 보나 태도로 보나 지극히 소박하고 건실한 농촌 젊은이의 이야기였다. 치욕스러운 옷을 입은 죄수의 입을 통해 그것도 감옥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네올류도프에게는 대단히 기이하게 느껴졌다. 네올류도프는 귀를 기울이면서 집 매트리스를 얹은 낮은 침상, 굵은 격자무늬 쇠창살이 달린 창, 더럽고 눅눅한 벽, 털신을 신고 할라타를 걸친 불행하고 볼품없는 농부의 불쌍한 얼굴과 몸을 둘러보았다. 그러자 점점 더 슬퍼졌다. 이 선량한 남자가 하는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다. 사람들이 아무 까닭도 없이 단지 모욕을 주기 위해 한 인간을 붙잡아 제수복을 입히고 이 비참한 장소에 집어넣는 짓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도 끔찍했다. 하지만 이토록 선량한 사람이 들려주는 이 진실한 이야기가 기만이고 허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끔찍했다. 이야기는 이랬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술집 주인에게 아내를 빼앗겼다. 그는 온갖 곳을 찾아다니며 법의 심판을 호소했다.
어디에서나 술집 주인은 관리를 매수해 무죄를 인정받았다. 한 번은 그가 아내를 강제로 데려왔는데 다음날 달아나 버렸다. 그러자 그는 아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러 갔다. 술집 주인은 그의 아내가 없다면서 갈로 열고 그가 들어가다가 아내를 보았는데도 그의 아내가 없다면서 그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그는 떠나지 않았다. 술집 주인과 그 일꾼이 그를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팼다. 그런데 다음날 술집에 불이 났다. 그와 어머니는 고발당했다. 그는 불을 지르지 않았으며 당시 대부의 집에 있었다. 정말로 불을 지르지 않았나? 생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나으리. 틀림없이 그 악당이 자기 손으로 불을 지른 겁니다. 그가 막 보험에 들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 80년대 그때도 140년 전에도 보험이 예. 그런 걸 또 이용도 하네. 예. 마산에도 일본 사람들이 1900년경에 보험회사를 내고 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더 빨리 있었을 테고 러시아도 그때는 선진국 서양 문물이 들어왔으니까 있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머니와 제가 그를 찾아가 위협했다며 우리를 탓했습니다. 그날 제가 그자에게 욕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 심장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불을 지르진 않았어요. 화재가 났을 때 그곳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자가 일부러 어머니와 제가 그곳에 다녀가 날에 맞춘 겁니다. 보험금을 타려고 직접 불을 지르고 우리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정말인가? 정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나으리.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그가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려고 했다. 네올유도프는 간신히 그를 말렸다. 구해주세요.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인생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말했다. 그런데 갑자기 뺨이 실룩거리나 싶더니 그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할라트의 소매를 긋고 더러운 루바시카 소매로 눈을 닦았다. 끝났습니까? 부소장이 말했다. 네. 그렇게 풀주고 있지 말아요. 최대한 노력해 봅시다. 네올유도프는 이렇게 말하고 밖으로 나왔다. 맨 쇼프는 문가에 섰다가 간수가 문을 닫을 때 문에 부딪혔다. 간수가 문에 자물쇠를 채우는 동안 맨 쇼프는 문구멍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지금도 검찰이 그래.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다요. 53번째 글입니다. 맑은 노란색 할라트와 가랑이가 넓은 짧은 바지와 털신 차림으로 그를 강렬하게 쳐다보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넓은 복도를 지나 돌아오는 동안 네올유도프는 기묘한 감정을 경험했다. 수감된 사람들에 대한 연민, 그들을 그곳에 가둬놓고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공포와 의혹,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이 그 광경을 태연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까닭모를 부끄러움. 어느 복도에서 누군가가 틀신을 철썩철썩 소리나게 끌면서 감방문으로 뛰어들어갔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나오더니 네올유도프를 막았으며 머리를 조아렸다. 나으리,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판결을 내리도록 지시해 주십시오. 난 책임자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상관없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당국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분노에 찬 목소리가 말했다. 아무 죄도 없이 2달째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왜요? 네올유도프가 물었다. 이렇게 우리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2달째 들어앉았는데 우리도 이유를 모릅니다. 사실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됐죠. 부수장이 말했다. 이들은 신분증명서가 없어서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들을 자기네 현으로 보냈어야 하는데 그곳 감옥에 불이 났지 뭡니까? 그쪽 현청에서 이 사람들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현 사람들은 전부 보냈는데 이 사람들은 구금해 두는 겁니다. 어떻게 겨우 그런 이유로요? 네올유도프는 문가에 멈춰서며 물었다. 제수복을 입은 40명가량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네올유도프와 부수장을 에워쌌다. 몇몇 목소리들이 한꺼번에 말하기 시작했다. 부수장이 그들을 제지했다. 누구든 한 사람만 말하시오. 신살과량을 키가 크고 점잖아 보이는 농민이 나섰다. 그는 자신들 모두 신분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다고 네올유도프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신분증명서가 있었다. 다만 2주 정도 기한을 넘겼을 뿐이다. 신분증명서가 그처럼 기한을 넘기는 일은 해마다 있었고 지금껏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는 체포되어 죄수들처럼 이곳에 2달째 갇혀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석공이고 같은 조합에 속해 있습니다. 혈립 감옥이 불에 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네올유도프는 점잖아 보이는 노인의 말을 들으면서도
거의 알아듣지 못했다. 점잖은 석공의 볼수염 사이로 기어다니는 다리가 많은 큼직한 아메색 이에 정신이 팔렸기 때문이다. 볼수염 이가 턱 밑에 걸어 다니고 있었네. 어떻게 그럴 수가? 정말 고작 그런 이유 때문입니까? 네올리도프가 부수장을 돌아보며 말했다. 네, 당국의 실책입니다. 이 사람들을 주소지로 돌려 보내서 정착하게 했어야 해요. 부수장이 말했다. 부수장이 말을 마치자마자 무리에서 역시 죄수복을 입은 자그마한 사내가 나오더니 이상야릇하게 입을 삐죽거리며 자신들이 이곳에서 아무 이유 없이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개보다 못한 그가 입을 열었다. 자, 쓸데없는 말은 그만하고 입 다물어. 그렇지 않으면 알지? 뭘 알아야 하는데요? 최후가 작은 남자가 절망적으로 말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조용히 해. 부수장이 소리치자 자그마한 남자가 입을 다물었다. 이게 도대체 뭐지? 네올리도프는 문에서 내다보는 죄수들과 복도에서 마주친 죄수들이 수백 개 눈동자에 내몰리듯 감방들을 벗어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죄수들의 수백 개 눈동자. 정말로 이처럼 확실히 죄가 없는 사람들을 구금해 둔 겁니까? 복도를 벗어나자 네올리도프가 말했다. 어쩌란 말입니까? 저들 중에는 거짓말을 하는 이도 많습니다. 저들의 말을 들어보면 전부 죄가 없다니까요. 부수장이 말했다. 하지만 저 사람들은 정말 아무 죄도 없지 않습니까? 저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하지만 아주 몹쓸 사람들입니다. 엄중하게 대하지 않을 수 없어요. 경계해야 할 파렴치한 부류도 있습니다. 어제도 2명을 벌해야 했습니다. 벌하다니요? 어떻게 해요? 네올리도프가 물었다. 명령에 따라 채찍질을 했지요. 하지만 태형은 폐지를 했잖아요. 권리를 박탈당한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네올리도프는 어제 현관방에서 기다리며 보았던 모든 것을 떠올렸고 자기가 기다리는 동안에 처벌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러자 호기심, 슬픔, 의욕 그리고 육체로 전이되다시피 한 정신적인 욕지기가 한데 뒤섞여 아주 강렬하게 그를 덮쳤다. 예전에도 그런 적은 있지만 이토록 맹렬한 힘으로 그를 사로잡지는 않았다. 부수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위에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그는 황급히 복도를 빠져나와 사무실을 향했다. 소장이 사무실에 있었다. 그런데 다른 업무에 몰두한 나머지 보고두홉스카야를 불러오기로 한 것을 잊고 있었다. 그는 네올리도프가 들어섰을 때에야 그녀를 불러오겠다고 약속한 것을 떠올렸다. 당장 데려오도록 사람을 보내지요. 잠시 앉아 계십시오. 그가 말했다. 14번째 글입니다. 사무실은 2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벽 앞으로 튀어나온 커다랗고 칠이 벗어진 배치가와 2개의 더러운 창문이 있는 첫 번째 방 한 구석에 죄수들의 키를 재기 위한 검은색 측정기가 놓였고 다른 쪽에는 커다란 이 그리스도 이콘이 걸렸다. 그리고 갈로 안에 이런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조롱이라도 하듯 모든 고문 장소에 흔히 비치되고 있었답니다. 그게. 이 첫 번째 방에는 간수들이 몇 명 서 있었다. 다른 방에서는 벽에 따라 20명 가량의 남녀가 따로 무리를 짓거나 짝을 이루어 앉아 크지 않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다. 창가에는 책상이 놓여 있었다. 소장이 책상 앞에 앉아 네올리도프에게 그곳에 놓인 등받이 없는 의자를 권했다. 네올리도프는 앉아서 방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가장 먼저 관심을 끈 사람은 짧은 재킷 차림의 인상 좋은 청년이었다. 이미 젊은 나이를 넘긴 검은 눈썹의 여자 앞에 서서 손짓을 해가며 무언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옆에는 파란색 안경을 쓴 노인이 앉아 죄수복 차림으로 무언가 이야기를 하는 젊은 여자의 손을 잡고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실업학교 학생인 소녀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노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들과 멀지 않은 한쪽 구석에는 사랑에 빠진 한 쌍의 연인이 앉아있었다. 짧은 아마색 머리카락에 생기 넘치는 표정을 지닌 사랑스럽고 애띤 아가씨는 유행하는 옷을 입고 있었다. 섬시한 얼굴 윤곽과 곱슬머리를 지닌 잘생긴 청년은 고무 재질의 상의를 입었다. 두 사람은 구석에 앉아 서로 소곤소곤 이야기했다. 사랑에 넋이 나간 사람들 같았다. 책상에 가장 가까이 앉은 사람은 검은 옷을 입은 머리가 희끗한 여자였는데 어머니로 보였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서 똑같은 재킷을 입은 폐병 환자 같은 청년을 쳐다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눈물이 쏟아져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러고는 입을 열었다 다시 다물기를 되풀이할 뿐이었다.
청년은 두 손으로 종이 조각을 쥔 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성난 표정으로 계속 그것을 구겼다 펴었다 했다. 그들 옆에는 눈동자가 매우 도드라져 보이고 뺨이 발그레한 통통하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회색 옷에 망토를 걸친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우는 어머니 옆에 앉아 부드럽게 어깨를 어루만졌다. 커다랗고 하얀 손이며 짧게 깎은 곱슬머리며 반듯한 코와 인매며 그 아가씨의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그렇지만 그 얼굴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양처럼 선하고 진실해 보이는 갈색 눈동자였다. 네올리도프가 들어서자 아름다운 눈동자가 어머니의 얼굴에서 떨어져 그의 시선과 마주쳤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려 어머니에게 무언가 말하기 시작했다. 사랑에 빠진 연인과 멀지 않은 곳에 검은 머리털이 덥수룩하게 자란 침울한 표정의 남자가 이 스콥치처럼 생긴 수염이 없는 면회자에게 화를 내며 무언가 말하고 있었다. 네올리도프는 소장잎에 나란히 앉아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머리를 짧게 깎은 어린 소년이 다가와 가늘고 높은 목소리로 질문을 던지며 그의 주위를 돌렸다. 누굴 기다리세요? 네올리도프는 질문에 깜짝 놀랐다. 하지만 소년에게 시선을 돌린 그는 영리해 보이는 진지한 얼굴과 조심스러우면서도 생기 있는 눈을 보고 아는 여자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진지하게 대답했다. 누군데요? 누이예요? 소년이 물었다. 아니, 누이는 아니란다. 네올리도프가 놀라서 대답했다. 너는 여기에 누구랑 왔니? 그가 소년에게 물었다. 엄마요. 엄마는 정치범이에요. 소년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마리아 파블로브나, 콜라를 데려가요. 소장이 말했다. 아마도 네올리도프와 소년의 대화가 규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다름 아닌 네올리도프의 주위를 끈 양같은 눈을 가진 그 아름다운 아가씨가 큰 키로 몸을 쭉 펴고 일어난 남자 못지않게 보폭이 넓고 힘찬 걸음으로 네올리도프와 소년한테 다가왔다. 이 아이는 뭘 물었죠? 당신은 누군가요? 그녀가 옅은 미소를 지으면서 신뢰하는 듯한 눈길로 그의 눈을 쳐다보며 물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모든 사람과 솔직하고 다정하고 형제같이 지내려는 점에 대해 어떤 의심도 있을 수 없다는 듯 아주 소탈한 태도였다. 이 아이 모든 걸 알아야 하는 애예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소년의 얼굴을 향해 활짝 미소를 지었다. 어찌나 선하고 사랑스러운 미소인지 소년도 네올리도프도 무심결에 빙그레 웃었다. 네, 나에게 묻더군요. 누구를 찾아왔는지 말입니다. 마리아 파블로브나, 관계없는 사람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소장이 말했다. 네. 그녀는 대답한 후 커다란 흰 손으로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콜리아의 자그마한 손을 잡고는 폐병 환자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갔다. 누구의 아이입니까? 네올리도프가 소장에게 물었다. 정치범들 중 한 명의 아이죠. 저 애는 감옥에서 태어났습니다. 소장은 자기 시설의 진귀한 물건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다소 흡족해하며 말했다. 정말입니까? 네, 이제 곧 어머니와 함께 시베리아로 떠난답니다. 그럼 저 아가씨는?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소장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저기 보고두hov스카야가 옵니다. 다음 궁금해지네요. 55번째 글입니다. 작고 마른 몸, 짧게 깎은 머리, 누렇게 뜬 얼굴, 선해 보이는 커다란 눈동자를 지닌 베라 예프레모브나가 뒷문에서 불안한 걸음으로 들어왔다. 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네올리도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절 기억하세요? 앉으시죠. 이런 식으로 당신을 만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 정말 좋아요. 너무 좋아서 이보다 더 나은 건 바랄 수도 없겠어요. 베라 예프레모브나가 언제나처럼 두려움이 담긴 선해 보이는 크고 둥근 눈을 네올리도프에게 향한 채 초라하고 구겨진 더러운 옷깃밖으로 나온 힘줄이 붉어진 가늘디 가는 목을 뒤틀면서 말했다. 네올리도프는 어떻게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됐는지 물었다. 그 물음에 답하면서 그녀는 활기차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말에는 프로파간다, 디스오그니제이션, 그룹, 섹션, 하부 섹션 등 외국어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분명 모두가 안다고 굳게
모두가 안다고 굳게 확신하는 것 같았지만 그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용어들이었다. 그녀는 그가 인민의지당의 온갖 비밀을 아는데 대단한 흥미와 즐거움을 느낀다고 굳게 믿는 듯 했다. 네올리도프는 그 가련한 목덜미와 헝클어진 성긴 머리카락을 보면서 그녀가 왜 이 모든 것을 하고 또 이야기하는지 이상하게 여겼다. 딱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무 죄 없이 악취나는 감옥에 갇힌 농부 맨쇼프를 불쌍하다고 여길 때와 전혀 다른 감정이었다. 딱했던 것은 무엇보다 그녀의 머릿속에 든 명백한 혼란 때문이었다. 그녀는 스스로에 대해 과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영웅으로 생각하는 게 분명했다. 하지만 그 과업이 무엇이고 그 성공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베라 예프레모브나는 네올리도프에게 이런 상황을 알리고 싶어 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슈스토바라는 동료가 그들의 하부 그룹 조직원도 아닌데 단지 부탁으로 맡아둔 책과 문건들이 그 집에서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5달 전 그녀와 함께 체포되어 페트로 파블롭스크 요새에 수감됐다. 베라 예프레모브나는 슈스토바가 구금된 데는 자기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연줄을 가진 네올리도프에게 그녀의 석방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일을 해달라고 간청했다. 보고두홉스카레가 부탁한 또 다른 일은 파블톱스크 요새에 수감된 구르케비치를 위해 부모님과 면회하고 그의 학문 연구에 필요한 학술 서적을 받아볼 수 있도록 서둘러 허가를 얻어달라는 것이었다. 네올리도프는 페테르부르크에 가게 되면 힘 닿는 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베라 예프레모브나는 자신의 사정을 들려주었다. 그녀는 조사하는 전문학교를 마친 후 인민의지당 사람들을 만나 함께 일하게 됐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그들은 선전문을 작성하고 공장에서 선전활동을 했다. 그러다 주요 인물이 한 명 체포되고 문건들이 압수되고 조직원들이 전부 잡혀가기 시작했다. 저는 체포됐고 이제 곧 유형을 떠나요. 그녀가 자기 이야기를 끝냈다. 하지만 그런 건 괜찮아요. 가슴이 뿌듯해요. 올림푸스 산의 신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서글픈 미소를 지었다. 네올리도프는 양같은 눈을 지닌 아가씨에 대해 물었다. 베라 예프레모브나는 그녀가 장군의 딸이고 이미 오래전부터 혁명당원으로 활동했다고 말했다.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은 헌병에게 총을 쏜 죄를 스스로 떠안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녀는 인쇄기가 있는 모의 장소에서 지냈다. 밤에 경찰들이 가택 수색을 하러 들어닥치자 그곳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불을 끈 후 점검물을 없애기 시작했다. 경찰들이 돌입하자 모의를 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총을 쏴 헌병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누가 쏘았는지 신문이 시작됐을 때 그녀는 한 번도 리볼버를 손에 쥐어본 적도 없고 거미도 죽이지 못하면서 자기가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건은 그렇게 정리됐다. 그런데 이제 곧 그녀가 진역살이를 하러 떠난다. 이타적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베라 예프레모브나가 호감을 나타내며 말했다. 베라 예프레모브나가 말하려고 한 세 번째 문제는 마슬로바에 관한 것이었다. 감옥에서는 무슨 일이든 다 알려지기 마련이어서 그녀도 마슬로바의 사연과 네올리도프와의 관계를 알았다. 그녀는 마슬로바를 정치범 구역으로 옮기던가 적어도 요즘 유난히 환자가 많아 일손이 필요한 병원에 간호조무사로 옮길 수 있도록 힘써보라고 조언했다. 네올리도프는 그녀의 조언에 감사하며 그래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6번째. 짧네요. 짧은 겁니다. 그들의 대화는 소장 때문에 중단됐다. 소장이 일어나 면회 시간이 끝났으면 헤어져야 할 시간이라고 알렸다. 네올리도프는 일어나서 베라 예프레모브나와 작별 인사를 나눈 후 문 쪽으로 갔다가 눈앞에서 일어나는 광경을 살피기 위해 멈췄었다. 여러분,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이 됐어요. 소장이 일어나 앉았다 하며 말했다. 소장의 요청은 방에 있던 제수와 면회자들의 마음속에 특별한 활기만 불러일으켰을 뿐 아무도 헤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일어선 채로 이야기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 앉아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어떤 사람들은 작별 인사를 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폐병을 앓는 아들과 어머니의 모습은 특히 감동적이었다. 청년은 종이 조각을 계속 만지작거렸고 그의 얼굴이 점점 무섭게 변했다. 어머니의 감정에 전념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어머니는 작별할 시간이라는 말을 듣고 그의 어깨에 기대어 코를 훌쩍이며 흐느꼈다. 양같은 눈을 지닌 아가씨,
네올리도프는 무심길에 그녀를 눈으로 쫓고 있었다. 그 아가씨는 흐느끼는 어머니 앞에 서서 무언가 위로의 말을 꺼냈다. 젊은 연인들은 일어나서 손을 마주잡고는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저 사람들만 즐거워하는군요. 짧은 재킷을 입은 청년이 네올리도프 옆에 서서 그와 마찬가지로 작별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다가 사랑에 빠진 한 쌍을 가리키며 말했다. 자신들을 향한 네올리도프와 청년의 시선을 느낀 연인, 갈로였고 고무재질의 상의를 입은 청년과 사랑스럽게 생긴 금발 아가씨. 그 연인은 맞잡은 손을 쭉 뻗고 몸을 뒤로 젖혀 소리내어 웃으면서 빙빙 돌기 시작했다. 저 사람들은 오늘 저녁 여기 감옥에서 결혼합니다. 여자도 남자와 함께 시베리아로 떠나지요. 청년이 말했다. 남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역수입니다. 저 사람들이라도 즐겁겠군요. 그렇지 않으면 이 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 괴로울 겁니다. 재킷을 입은 청년이 폐병 환자의 어머니가 흐느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덧붙였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엄한 조치를 취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소장이 똑같은 말을 여러 차례 되풀이했다. 제발, 네, 제발 부탁합니다. 그는 힘없이 주저하며 말했다. 이게 뭡니까? 면회 시간은 벌써 한참 전에 끝났습니다. 이런 식이면 곤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가 메릴랜드산 담배에 불을 붙였다 껐다 하며 우울하게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사람들이 책임을 느끼지 않고 타인에게 나쁜 짓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실들은 대단히 교묘하고 뿌리 깊고 관습적이다. 그렇다 해도 소장은 분명 자신이 이 방에서 나타난 슬픔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라고 자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몹시 괴로워 보였다. 마침내 죄수들과 면회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한 무리는 안쪽 문으로, 다른 무리는 바깥쪽 문으로, 남자들, 즉 고무재질의 상의를 입은 남자, 폐병을 앓는 남자, 검은 더벅머리 남자가 문을 지나갔다. 마리아 파블로브나와 감옥에서 태어난 소년도 가버렸다. 면회자들도 나가기 시작했다. 파란색 안경을 쓴 노인이 무거운 걸음으로 자리를 뗐고 네올리도프가 그 뒤를 따랐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제도예요. 네올리도프와 함께 계단을 내려가던 수다스러운 청년이 마치 중단된 대화를 계속 이어가기로 하듯 말을 꺼냈다. 다행히 소장은 선량한 사람이라서 규칙에 집착하지 않아요. 전부 털어놓으면 속이 시원해지잖아요. 다른 감옥에는 이런 면회가 없습니까? 그럼요. 이런 건 어디에도 없어요. 한 사람씩 하도록, 그것도 쇠창살을 사이에 두고 하도록 되어 있겠죠. 네올리도프가 메딘체프 걸로 열고 수다스러운 청년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다. 네올리도프가 메딘체프와 함께 현관방으로 가자 소장이 지친 표정으로 다가왔다. 마슬로바를 만나고 싶다면 내일 와주십시오. 그가 말했다. 네올리도프를 친절히 대하고 싶어하는 게 분명했다. 좋습니다. 네올리도프는 대답하고 서둘러 떠났다. 맨쇼퍼가 아무 죄 없이 겪는 고통은 분명 끔찍한 것이리라. 하지만 그 고통은 육체적인 것이라기보다 자신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들의 잔혹함을 보면서 느꼈을 성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의욕이었을 것이다. 서류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 죄도 없는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받은 모욕과 고통은 끔찍했다. 형제들을 괴롭히는 일에 종사하면서 자신들이 훌륭하고 중요한 일을 한다고 확신하는 그 어리석은 간수들도 끔찍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끔찍하게 보인 것은 그와 그 자녀들이랑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어머니와 아들을, 아버지와 딸을 갈라놓아야 하는 그 노쇠하고 선량한 소장이었다. 이건 다 무엇을 위해서일까? 네올리도프는 감옥에 있을 때마다 늘 겪는 육체적인 수준으로 전이되다시피 한 정신적인 메스꺼움을 이 순간 극도로 심하게 느끼며 물었지만 답을 얻을 수 없었다. 이건 다 무엇을 위해서일까?